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함정 50여 척, 80대 이상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드론, 전차와 장갑차 등 전투 차량 최소 1,100여 대. 대규모 육해공 전력이 나토 동부전선에 집결합니다. 확고한 방어자라 불리는 나토군의 훈련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 훈련의 목적, 방어 전략의 신속한 이행입니다. 나토군엔 신속함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신속 대응군이 있습니다. 나토군의 확고한 방어자 훈련이 처음으로 진행된 건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투입된 병력은 9,000명 정도였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두 번째 훈련, 참여 병력 수가 무려 9만 명에 이릅니다. 훈련 규모가 3년 만에 10배나 커진 겁니다. Steadfast Defender 24 will be the largest NATO exercise in decades, with participation from approximately 90,000 forces from all 31 allies, plus our good partner Sweden. 나토의 방위 계획엔 러시아가 회원국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훈련 확대의 배경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Planów gotowości, które będą w efekcie skutkowały, że w przypadku jakiejkolwiek napaści na którekolwiek z państw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na wschodniej flance, ta reakcja Sojuszu sprowadzająca się do wykonania artykułu 5 będzie po prostu natychmiastowa, jak najszybsza. 그래서 이번 훈련, 회원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됩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 제5조가 발동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Steadfast Defender 24 will be a clear demonstration of our unity, our strength, and our determination to protect each other, protect, of course, our value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병력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역대급 규모의 이번 훈련은 사실상 영국군이 이끕니다. 6,000명 규모의 특수부대 신속대응군을 올해부터 영국이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창설된 신속대응군, 48시간 안에 위험지역으로 급파돼 선봉부대라 불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나토 동부전선의 육상과 해상, 상공에 배치됐던 부대입니다. 신속대응군 지휘국답게 영국의 병력 파견 규모도 남다릅니다. 병력만 2만 명을 파견하고 전차와 헬기는 물론 F-35B 전투기와 대잠 초계기 여러 대를 동원합니다. But in 2024, I'm determined to do even more. And that's why I can announce today the UK will be sending some 20,000 personnel to lead one of NATO's largest deployment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xercise Steadfast Defender.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동부전선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조 세력들이 나토군의 역대급 군사훈련에 기가 죽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토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은 4조 2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Our adversaries are mo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Berlin Wall, a distant memory. Today, our adversaries are busy rebuilding their barriers. Old enemies are reanimated. New foes are taking shape. Battle lines are being redrawn. 세계 지도에 새로운 선을 그리려는 세력과
이들을 막겠다며 최대 규모의 병력을 모으는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렁에 빠졌지만 동부전선은 여전히 폭발 직전의 화약고입니다. 푸틴이 사나이다, 남자답다, 남자가 말했으면 남자가 한다. 러시아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하더라고요. 인기가 좀 많아졌는지. 엄청이야. 든든한 아버지를 원하는 거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강한 지도자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친푸틴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이고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고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죠. 이게 웬 난리지? 안녕하세요. 난리지 쇼여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파비앙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600일이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주변국을 침략하고 중동의 전쟁에도 개입해왔죠. 러시아는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러시아 출신의 한국인 일야 벨리아코프 씨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 일야님, 일야님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정말 오래 사셨구나라는 걸 오래 항상 살았습니다. 네. 얼마나 됐죠? 한국에 오신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다 됐죠. 2003년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인생을 반 정도 한국에서 보냈다 이건죠? 그치, 반 정도가 아니라 반. 반이야. 예, 정확히 반은, 반. 예, 정확히 반 한국에서 살았어요. 러시아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하더라고요. 푸틴이 집권한 지 지금 거의 20년 넘었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어떤 전쟁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푸틴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가 2000년 네, 2000년이니까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때 두 번째 체첸 네.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08년 그루지아 전쟁, 조지아 전쟁이죠. 그 다음에 2014년 크림 반도 합병. 그 다음에 2016년 시리아 내전 개입,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은 왜 자꾸 전쟁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푸틴이 사나이다, 남자답다, 남자가 말했으면 남자가 한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고, 푸틴은 러시아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봐요. 러시아 우월주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얼마 전에 반복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라는 존재는 국경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Гд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граница России? Граница России заканчивается через Берингов пролив с США. Граница России нигде н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그
그 발언을 취재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 연방이라는 나라가 국경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의 세상. 우리의 목적은 이런 러시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시키는 거다. 라는 게 푸틴의 큰 빅픽처이기 때문에 푸틴 세계관에서 봤을 때 러시아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 그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제일 먼저 뭐 외교든 전쟁이든 어떻게든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예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아를 아예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가 항상 싫어해왔고 항상 자기 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에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옛날부터. 이런 나라들을 항상 뭔가에 경계하고 뭔가에 자기 궤도로 끌어올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거라는 그런 평가가 엄청 많죠. 크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전쟁의 이유랑 다를 게 없어요. 항상 패권 주장이나 미국을 방어하기 거의 위해 대부분 그렇죠. 미국을 견제하고 이제 친러시아를 이제 이탈 방어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대부분은 요즘은 항상 그래요.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들을 이제 일으킴으로써 혹시 인기가 좀 많아졌는지. 엄청. 그러니까 푸틴을 집권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체첸 전쟁을 이겨서요. 첫 번째 전쟁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였는데 네. 그때 졌어요. 져요. 러시아가. 네. 예. 근데 2000년부터는 두 번째 전쟁이 터지는데 그거는 이겨요. 푸틴이. 그래서 이런 이기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막 뭔가에 좋아해주고. 뭐 너무 좋아해주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경제가 성장하지, 갑자기 막 그렇게 러시아 자유롭게 유럽으로 갈 수 있지, 가전제품을 살 수 있지, 은행에서도 카드가 발급되지. 그러니까 되게 인생이 유럽다워지고 있었어요. 푸틴이 사나이다, 남자답다, 남자가 말했으면 남자가 한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고, 그리고 당연히 2014년에 크림 반도 합병이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러시아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설문조사 기관이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합병 전에 거의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합병 이후에는 90대로 올라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러시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국민이 60% 이상 전쟁에 찬성을 했다고 읽었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로 이 전쟁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없나요? 일단 60이라는 숫자가 조작이고요. 음. 이거는 지금은 러시아에서 모든 설문조사 기관을 폐지가 됐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뭐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0% 넘었다라는 이거는 이런 다- 기고는 이거는 러시아 대통령 대변실에서 나오는 숫자예요. 그냥 대변인이 그냥 이렇게 써서 기자에게 써서 보여주는. 공식적인 숫자다. 네. 간단하네요. 이번 네. 주에는 60%다. 뭐 이런 식이에요. 국민들의 반감이 없었던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감이 있었지만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에서는 특히나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첫 번째 주, 뭐 거의 뭐 두 번째 주까지는 시위도 엄청 많았고 네네. 뭔가의 반대 목소리가 진짜 많았어요 인터넷에서. 네네. 근데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쓰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으로 보냈어요. 다 진압했군요. 네. 그래서 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후에는 싹 다 모조리 다 사라졌어요. 이 반대 목소리가. 그래서 반감이 많은데 그걸 표출할 수 없을 것뿐이지 반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푸틴을 모든 사람들이 반감하고 있다,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동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선동이에요. 프로파간다. 이거는 우리가 절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제가 쭉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아주 유명한 프로파간디스트가 있었잖아요. 게벨스. 네, 게벨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그런 환경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조금씩 막혀 있기도 하고 또 TV에서 모든 목소리들이 차단되어 있고 오로지 푸틴 목소리만 들리고 있고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언론사라든가 러시아 내에 있어도 뭔가의 다른 목소리를 있는 언론사들은 다 전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있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일리아님이랑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한 적 있어요. 푸틴을 보면 왜 독재자를 이렇게 지지를 하냐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되게 인상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진 않아요. 든든한 아버지를 원하는 거지 이런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거 바라지도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한국 분들에게 그게 아마 되게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에요.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질서, 안전 네.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일단 그 자유 가치를 모르기도 하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전 세대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그것도 자유를 왜곡해서 막 그렇게 혼란과 전쟁을 자유라고 부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돼. 강한 지도자가 있고 이 지도자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하에 공정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사회지. 뭔가에 누구나 너도 목소리 내고 너도 목소리 내고 그거 혼란이에요. 혼란이고. 예, 자유가 아니라. 그 푸틴 집권 이후로 경제가 성장했죠. 그런 평가가 많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키다 보니까 느낀 게
여러 이유로 러시아에는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 90년대 이후에 그 가난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 성장률을 푸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2000년대부터 또 러시아 GDP 그래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 올라갔죠. 거의 막 이렇게 하다가 200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완전히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겹쳤기 때문에 러시아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푸틴은 푸틴 덕분이다. 내지 덕분에 이제 경제 성장, 경제 때문에 푸틴을 지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푸틴을 포함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질서, 안정, 치안, 그리고 강한 시스템 이런 게 중요하지. 근데 이율배반적인 게 치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쟁을 계속하네요. 그러니까 치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치안.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뭐 강도가 없고 소매치기 없고 이런 치안 말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런 게. 근데 전쟁은 또 다른 얘기. 또 러시아식 공정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철학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말씀하세요. 네, 그런 기준이 매우 많이 달라요. 한국이랑 저도 그게 이제 한국의 인생의 절반 정도 한국에 산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많이 달라요. 한국도 유럽이랑 약간 비슷한 게 경제적인 안전, 뭔가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게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되게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그렇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취업이거든요. 근데 약간 개념이 다른가 봐요. 네, 러시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가 아빠 나 커서 엔지니어 될 수 있어? 그럼 될 수 있지. 공부를 잘하면 엔지니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아빠 그러면 난 회사 사장 될 수 있어? 그럼 될 수 있지. 공부만 잘하고 오래 회사를 다니면 사장이 될 수 있지. 그거 기억나네요. 그럼 아빠 그러면 난 장군 될 수 있어? 장군 될 수는 없어. 왜? 장군도 자기 아들 있거든. 네, 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회적인 그런 신분제가 있는 사회예요, 러시아 사회가. 그래서 장군 아들이 장군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쟁 이전에도 푸틴에 관련된 정치적인 스캔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푸틴이 많은 돈을 훔쳤다, 뭐 흑해 궁궐을 가졌다, 그것도 예산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거는 뭐 건설했다 막. 러시아 사람들이 그건 정말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부자는 부유한 층은 뭐 다른 차를 타고 다른 집에 살고 다른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자기 아들을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고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알아야 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기본적인 그런 공정성 안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것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영향이 컸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은 러시아에서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러시아 사람들이 뉴스를 볼 수 있는 게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정말 수많은 채널들이 생겼고 그 채널들이 이제 정치 색깔,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 되게 다양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면서 상징으로 삼은 게 알파벳 Z예요. Z 마지막 Z. 글자가 Z가 이제 신호가 돼버린 건데
이 Z가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채널들이 다 친푸틴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이고 그런 정보의 아젠다를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콘텐츠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일 인기와 조회수가 많은 채널들이 어떤 거냐면 기자인데 실제로 전선에 있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선에서 우리가 어떤 마을에서 어떤 번지를 어떤 거리에서 뭐 서쪽으로 몇 미터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처음부터 전쟁 처음부터 인기가 올라갔고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바로 전선에서 찍고 올린 영상을 통해서 화가 나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걔네들이 우리를 죽여? 막 이런 감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파간다에 쓰기에는 딱이에요. Сегодня я буду пробовать управлять танком. А что это вообще за коробочки? Это коробки динамической защиты называются. Ну, неплохо. Вы знаете, армия очень сложна для девушек, но я справлюсь. Не только же мужикам. Сейчас мы будем учиться стрелять. 그걸 통해서 뭐 얻는 게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 일단 인플루엔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회수 그리고 그게 유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반 우크라이나 프로파간다의 수단이에요. Спасибо. Ну, а вообще вс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лучше,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их было... У них очень жесткий,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в этом нет. В отличие от сегодняшней... 그 러시아가 전쟁 이후로 뭐 에너지 수출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요즘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작년에는 전쟁의 1년 차에는 가스와 석유를 팔면서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석유랑 가스를 판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그렇게 한꺼번에 끊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몇 년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끊고 싶어도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얘기고 근데 분명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죠. 유럽이.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증세하든가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든가 그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올해도 아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유 없는 세금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존재의 세금이에요. 존재세. 너는 있으니까 고로 너는 세금을 내라. 숨을 쉬니까. 네, 숨을 쉬니까. 공기세네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러시아에서 등록되어 있는 법인들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런 광물들도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많은 광물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 야쿠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야쿠티. 아마 전 세계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한 80% 정도가 러시아 야쿠티아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카르티에라든가 등등등 거의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걸로만 해도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내부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발굴해서 제작해서 파는 회사가 딱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푸틴의 측근이에요. 미래 첨단 산업에 중요한 금속 자원도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게 되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관산물이 그런 광물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팔라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전 세계의 40% 넘게 이제 생산되고 있고
또 니켈이라는 니켈. 광물은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 3위로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첨단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엄청 많이 생산하고 팔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푸틴이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중앙은행이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원래 여태까지 쌓아놓은 부를 저축해 놓은 그런 펀드가 있어요. 그게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인데 그걸로 이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쟁 자물로 원래는 나중에 그 다음 세대에게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쓰려고 이제 저축해 놓은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전쟁 발발했는데 그 러시아는 이스라엘 혹은 팔레스타인 어느 편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되게 오래된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중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발한 것부터는 네네. 분명히 100%의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미국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미 감성의 요지에 따라 그런 정책에 따라 우리가 완전히 팔레스타인 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악한 국가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이제 푸틴에게 좋은 일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게 호재죠. 그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하기를 이제 전 세계의 집중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이 끊길 거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꽂힐 거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는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지 공장을 러시아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수천억을 들인 공장의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우리 돈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인수한 제너럴 모터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함께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공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매각 조건에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재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2년 뒤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6일 대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에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 중장비, 2차 전지, 항공기 부품 등 682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는 비대칭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И, безусловно, все это негативно отразится на всем комплексе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Мы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приче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имметр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усть потом не удивляются.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판매량은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2021년 24%이던 러시아 점유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인 2022년 19.7%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가 본격화된 2023년엔 8월 기준 2.6%로 추락했습니다. 8월 판매량은 단 6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불과 2년 전 러시아 국민차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판매량과 비교해 볼 때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업계 안팎에선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도요타, 르노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일찌감치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현대차와 유럽 업체들의 빈자리는 중국이 채웠습니다. 러시아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중국산 자동차가 인기를 얻으면서 러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오토모티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올해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무려 55%입니다. 2021년 점유율 8%에서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동차를 넘어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 무역은 11월까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유럽산 수입 품목 대부분을 중국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자동차부터 컴퓨터 칩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를 무력화하는 러시아의 수출 수입 우회 전략은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출량의 약 90%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에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없던 인도의 경우 불과 2년 만에 40%까지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올해 무역 규모는 500억 달러, 우리 돈 64조 8천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가 예상됩니다. У нас растет товарооборот, причем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и уве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В этом году темпами даже большими,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인도와 중국의 급부상 속에 40에서 45% 수준이던 러시아산 원유의 유럽 수출 비중은 4에서 5%로 급감했습니다. 인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 동력이 됐습니다. 인도는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와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한 군사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제재 속에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며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 러시아, 중국은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 등 서방 주요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 조직의 회원국으로 묶입니다. И, конечно, если у нас с Китаем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по 200 миллиардов товарооборот, нам бы и с Индией было бы правильно нарастить. Вопрос, как это сделать, что нужно предпринять?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서방의 제재가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양분되었던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세계 질서가 본격적인 다극화 시대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철권 통치는 이제 5번째 대선 출마로 이어집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지난 6월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만 해도 푸틴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위기에 몰린 듯한 푸틴의 모습은 국내외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5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금 그의 위기는 마치 없던 일처럼 느껴집니다. 푸틴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도 다시 살려낸 것도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러시아 뒤에서 전쟁 비용을 사실상 지원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거래는 푸틴의 정치적 미래와 러시아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러시아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6%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비를 거의 2배로 늘렸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입니다. 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정부 지출의 3분의 1이 국방비입니다. 증액한 국방비는 예상대로 무기 구입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군대, 방어 능력, 전투기 등 전선에 필요한 모든 것,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진 가운데 푸틴은 보란듯이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푸틴의 자금줄은 원유 수출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 생산된 원유의 대부분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유럽행 판로가 차단됐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선까지 설정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의 영향으로 값이 싸진 러시아산 원유는 새로운 시장을 찾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출량의 절반 정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까지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은 중동산이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인도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중국 역시 같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출발한 유조선의 경로를 추적해 보면 약 80%가 중국과 인도로 향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원유 대부분이 항구 인근 공장에서 정제된 뒤 다시 세계 시장으로 수출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도 포함됩니다. 인도에서 정제해 수출하는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가 수출국이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막대한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원유 세탁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세탁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중 일부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의회 두마 부의장인 뾰트르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장기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도를 통해 유럽에 판매한 석유 대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첫 해 러시아는 수출로 5,900억 달러를 벌었는데 대부분 석유와 가스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 시민단체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보다 1,600억 달러 많습니다. 전쟁 2년 차인 2023년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은 평균보다 600억 달러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비용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에 달하므로 석유로 인한 수입으로 전쟁 비용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란 등 오펙 플러스 회원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원유 추가 감산을 논의하고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산은 원유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가격 인상은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원유 우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쟁 비용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고전하며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병력과 탄약,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점인 드론의 경우에도 이란에서 제작한 전장용 드론 함대를 대폭 보강해 화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에서 추가 지원안이 막히면서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익으로 군사 산업을 증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전선에 투입할 사병을 모집합니다. 백인 러시아 민족이 대부분인 모병 광고판과 달리 자원 입대자의 상당수는 소수민족 또는 변방 지역의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에게 군 복무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자원 입대자의 평균 월급은 일반 근로자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전쟁에서 전사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러시아 근로자가 3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군사 장비와 무기의 생산이 증가하며 전통적으로 군수 공장이 많은 지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랄 산맥 주변 지역이 대표적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푸틴의 러시아는 원유 수익을 군사 산업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푸틴에게 전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푸틴에게 전쟁은 권력을 강화하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전쟁을 벌이며 막강한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1999년 보리스 옐친 정부 시절 47살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푸틴은 2차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구소련 붕괴, 이어진 개혁 개방 정책으로 혼란스럽던 러시아 사회의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은 질서와 안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푸틴은 그루지아 침공, 시리아 내전,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침공 등 23년 집권 기간 꾸준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푸틴은 이것이 러시아의 침략이 아닌 방어 전쟁, 즉 서방의 침공을 방어하는 문명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화려했던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 시절 막강했던 군사력 등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 러시아 국민을 민족주의로 결속시킵니다. 푸틴의 통치는 영원한 러시아 문화와 제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반체제 목소리는 서방과의 문명 전쟁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됩니다. 필요할 경우 무자비한 탄압과 폭력도 거침없이 사용됩니다. 언론 자유는 제한되고 야당 인사들은 구금되거나 암살 위협을 받습니다.
러시아인에게 자유와 경제적 요소는 국가 통합과 사회 질서보다 부차적 요소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독립 언론사를 폐쇄했습니다. 전쟁과 푸틴에 대한 비판 등 진실을 말하면 범죄가 되는 사회입니다. 폐간된 독립신문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자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질식사회, 침묵의 탑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서방 SNS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나토의 동진 정책, 즉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공화국들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Наша позиц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если республик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в НАТО, то мы пересмотрим всю систему отношений с этим союзом. Что это значит? А это значит то, что мы не хотим, чтобы они бы поступали в НАТО. 하지만 푸틴의 장기 집권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러시아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5%로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섰지만 전쟁이 지속되며 돈이 계속 풀리면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인의 약 43%는 향후 1-2년 이내에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징집이 이루어진다면 푸틴의 장기 집권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푸틴과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단호히 반대하는 한 가지, 바로 추가 징집입니다. 2022년 9월 징집령이 발표됐을 때 푸틴의 지지율은 80%대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 죄수들을 징집해 푸틴을 위기에서 구한 건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숨진 바그너 그룹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입니다. 셋째, 내년 미국 대선도 푸틴에겐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탈퇴한다면 푸틴의 영토 확장 야망에 날개가 달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에 불리한 가짜 뉴스 등을 퍼뜨린다는 의혹을 받는 주된 이유입니다.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те, кто говорят о какой-то диктатуре, сами о ней мечтают. 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эта их мечта уже недостижима. Поезд ушел. 24년 전 현대 러시아에서 독재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47살의 푸틴은 70대가 된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4년엔 무소속으로, 2012년엔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 후보로, 2018년엔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2008년 2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 규정에 막히자 총리로 물러나 통치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개헌을 통해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푸틴은 두 차례 더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선에 이어 2030년 6선에 성공하면 2036년까지 무려 36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푸틴의 나이는 84살입니다. 푸틴은 2024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요하게 이용하며 이념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지만 모스크바의 적은 그 너머에 있다는 이념론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무렵 모스크바 붉은 광장엔 이런 반전 구호가 걸렸습니다. 1945년 파시즘에 승리한 나라, 2022년 파시즘이 승리한 나라. 20세기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파시즘을 몰아냈던 러시아가 21세기 파시즘의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까지 양측의 사망자는 최소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월 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75.8%를 기록했습니다.